상상해보세요. 천둥치는 급류와 높은 폭포, 위험한 협곡을 헤치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첨단 플라스틱 장비와 당신의 실력만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익스트림 카약은 인간의 인내와 용기의 한계를 시험하지만 위험이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용돌이부터 통나무, 그리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이 수면 아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익스트림 카약 사고, 4가지의 아찔한 순간들을 함께 경험해 보시죠. 시청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1년 8월 7일 앨런 세처와 다른 카야커 몇 명이 캘리포니아 스테니스리스라우스 구규림의 체리 크리크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던 이 체험은 곧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악몽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카약이 잔잔한 강을 따라 내려가는 평화로운 여행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예측할 수 없는 물살, 갑작스러운 폭풍, 그리고 통나무나 바위 같은 수중 위협들이 여러분의 짜릿한 모험을 생존을 위한 사투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엔 빠른 소용돌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용돌이에 갇히면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숙련된 카야커도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세의 앨런 세처는 숙련된 카야커였습니다. 그는 포틀랜드 출신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급류 카약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스포츠는 그에게 평생 친구들을 소개해주었고 지금까지 해온 어떤 것보다도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스포츠는 저를 다른 나라의 관광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구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들로 데려다 주었고 그 과정에서 한 인간으로서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특별한 카약 여행은 몇 년에 걸쳐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앨런과 친구 한 명은 패들링 할 때마다 어퍼체리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어퍼체리 크리크는 거대한 폭포들과 길고 빠른 화강한 물미끄럼 구간과 가득한 3일간의 원정입니다. 그곳은 그들이 당장이라도 탐험해보고 싶었던 마법 같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체리 크리크 여행 계획은 항상 무산되는 것 같았습니다. 앨런의 여행은 막판에 취소됐고 그의 친구는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첫 모험은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의 여행을 계획했을 때 한 명은 무릎을 다쳤고 앨런은 갈비뼈를 다쳤습니다. 어퍼체리를 또 놓칠 뻔했습니다. 아마 이걸 경고로 받아들였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침내 몇 주간의 계획과 휴가 그리고 유량을 살핀 끝에 그들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팀은 정말 든든했습니다. 앨런, 그렉 스파이서, 잭 르누아르,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잭과 그렉이 어퍼체리를 여러 번 가봐서 앨런도 이 미지의 물삽에 대해 조금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앨런은 경험 많은 카야커로 철저한 계획과 신중함으로 유명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타입이 아니었던 그는 이번 여행도 다른 때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등산로 앱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친구 잭은 배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고치려고 애쓴 끝에 그는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테네시에서 온 강인한 카야커 닉 머피를 만났습니다. 그는 배탈로 인해 여행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자신의 그룹에 초대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2시간가량 하이킹했습니다. 3마일을 이동한 후 그들은 체리호수가 보이는 능선에 캠프를 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9마일을 걸어 출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풋인이라는 용어는 그냥 당신이 카약을 물에 넣을 특정 지점을 의미합니다. 앨런이 길을 이끌었고 그들은 오전 중반쯤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그룹들과 만났고 낮잠을 잔 다음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라나이트 원더랜드에서 캠핑을 참지 못했고 크리스는 저녁에 무지개 송어도 잡았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강에서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미끄럼틀과 바위 정원을 지나 움직였고 웨스트 코스트 고릴라라고 불리는 무서운 급류를 돌아서 항해했습니다. 더 많은 급류를 지나며 더블 포트홀에서 닉이 전복돼 안전한 곳으로 헤엄쳐야 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지쳐 있었고 모두 무사해서 감사한 마음에 그들은 워터폴 앨리라는 곳 위쪽에서 일찍 야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다른 카야커들이 폭포 구간을 내려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도 같은 계획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그들은 또 다른 신나는 하루를 물 위에서 보낼 생각에 들떴습니다. 그들은 해가 질 때쯤이면 그들 중 한 명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강둑에서 친구가 급류를 노로 지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가 성공하자 모두 자신의 도전에 더 기대하게 됐습니다. 앨런은 카약을 물에 띄우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재앙이 닥쳤습니다. 앨런은 평소처럼 능숙하게 물살을 헤치고 있었지만 순식간에 그의 카약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앨런은 워터폴 랠리 아래쪽에 있는 작은 소용돌이 포켓에 휘말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힘껏 노를 저어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용돌이의 힘이 너무 강하다면 카약에서 빠져나와 강 바닥으로 잠수해서 물살 사이에 틈을 찾아야 합니다. 이 모든 걸 당신을 물에 가두려는 거센 물살 속에서 해야 합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한 앨런은 카약에서 뛰어내려 강물에 몸을 던졌고 거센 물살과 힘겹게 싸웠습니다. 그의 친구들에 따르면 앨런은 빠져나오려고 온 힘을 다해 헤엄쳤지만 소용돌이의 힘이 너무 강해서 그를 물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물 위엔 그의 손만 남아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그 그룹 모두가 즉시 움직여 앨런의 손을 향해 밧줄을 던졌습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우리는 보트, 절벽 위, 아래 작은 바위에서 밧줄을 던졌지만 모두 조금씩 거리가 멀었어 라고 말했다. 한 번은 2피트 이내에서 그를 놓쳤어요. 하지만 사나운 물살이 그를 압도했고 그는 수면 아래로 사라졌어요. 그의 손이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갔죠. 그는 3분 넘게 물살에 휩쓸려 사라졌어요. 그의 친구들은 시간이 멈춘 듯 필사적으로 물을 바라봤어요. 앨런 세처는 결국 소용돌이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떠밀려 나왔어요. 그렉과 크리스가 그를 끌어내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닉이 헬리콥터를 부르려고 송수신기를 켰어요. 그들은 힘을 합쳐 앨런을 협곡 밖으로 끌어냈어요. 헬리콥터가 도착하자 그들은 앨런과 장비를 싣는 것을 도왔어요. 조종사와 의료진은 매우 전문적이고 이해심이 깊었어요. 그들은 앨런을 그가 사랑했던 물가에서 마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차로 돌아가면서 눈물 어린 포옹을 나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익스트림 카약 사고 4건 중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단연코 4번째가 가장 끔찍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수색대원 중 한 명인 케빈 카멀링 중위는 내 25년 경력 중 가장 힘든 구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윌리엄 혹시로 모험과 야외 활동을 위해 태어난 남자입니다. 그는 학교에서 육상, 연극에 적극 참여했고 소방 아카데미도 수료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페더 리버 대학에 진학해서 수업을 듣고 야외 레크리에이션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재능 있는 윌 혹시에게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음악가이자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자연 보호에도 헌신했습니다. 그는 프로머스 카운티의 자원 보존 구역에서 일했습니다. 윌은 강을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급류 래프팅 가이드로 시작했고 곧 전문가급 카야커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강은 북부 캘리포니아의 트리니티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멀리 넓게 여행했습니다. 오리건, 아이다호, 노스캐롤라이나, 유타, 버지니아, 칠레 등 여러 곳을 오직 강을 탐험하려고 여행했습니다. 그는 종종 지원 카야커로 일하며 형제인 벤과 많은 날을 함께 노저었습니다. 그들은 혹시 보이즈로 알려져 있었고 급류 카야킹 커뮤니티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윌은 많은 급류 카야킹 축제와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급류 구조, 카약 강습, 그리고 야생 응급처치 교육도 받았습니다. 2021년 윌은 소수의 친구들과 함께 빅 플래치에 머물면서 기념비 화재가 마을을 휩쓸 때 마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윌은 이타적이고 사랑이 많으며 삶보다 큰 인물로 묘사됩니다. 항상 맨발로 다니며 모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미소를 지닌 모험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23년 6월 14일에 참담하게 멈추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은 시에라 네바다 남쪽 끝 커른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커른강은 초당 4,800 입반피트의 속도로 굉음을 내며 흐르고 있습니다. 그날 윌을 포함한 5명의 전문 카야커들이 존슨데일 다리 아래에 있는 도전적인 사급 엔트 캐니언에 도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상 안전을 위한 등급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1급이 가장 쉽습니다. 이 급류는 작은 파도와 완만한 물살이 있습니다. 이곳은 강이 느리게 흘러 초보자에게 안전합니다. 2급 급류는 파도가 조금 더 많고 작은 바위들도 있습니다. 물이 조금 더 빠르지만 기본 기술이 있는 초보자에게도 좋습니다. 3급 급류는 파도는 더 커지고 바위도 더 많습니다. 물이 빨라 배를 조심히 조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급류는 더 흥미롭고 약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윌이 곧 마주하게 될 4급 급류는 매우 큰 파도와 강한 물살, 그리고 많은 바위들이 있습니다. 물이 매우 빨라 안전한 항해에는 뛰어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급류는 짜릿하고 도전적입니다. 그리고 5급은 전문가 전용입니다. 이런 급류에는 거대한 파도와 매우 강한 물살, 그리고 많은 위험한 바위들이 있습니다. 물이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오직 전문가들만이 도전해야 합니다. 이 급류는 매우 위험합니다. 첫 번째 큰 낙차인 클래스 4포 봄베이 급류의 아래쪽에서 강물이 강 중앙에 있는 작은 섬 쪽으로 밀려갔습니다. 카약을 탈 때는 바위나 강에 떠있는 다른 잔해물을 피해 깨끗한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살이 빠를수록 앞에 있는 장애물을 발견했을 때 반응 속도가 더 빨라야 합니다. 윌은 겨우 26살이었고 카약을 타고 덤불 쪽으로 가다가 그 주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처럼 보이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새로운 시야에 맞춰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수면 아래 숨겨진 통나무에 부딪혔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는 몸을 지탱하려 했지만 통나무가 거칠게 그의 카약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통나무에 카약이 뒤집혀 그는 머리만 겨우 물 위로 나오며 갇혔습니다. 강의 힘이 그의 보트를 눌렀지만 그 보트는 현대식 크릭 디자인으로 눌림에 강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러 개의 나뭇가지가 그의 몸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더욱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카약에서 빠져나와 헤엄쳐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하지만 통나무가 그의 카약을 막고 있었고 나뭇가지들이 그를 짓누르고 있어서 그는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윌의 친구가 달려와 필사적으로 그를 이 치명적인 상황에서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은 접근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에 있는 물에 잠긴 섬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윌은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의식이 있었고 머리가 물 위로 나오도록 애썼습니다. 그들은 밧줄과 온 힘을 다해 그를 구하려 했지만 거세게 밀려오는 물살이 너무 강했습니다. 90분 동안 가슴 아픈 노력을 한 끝에 그들은 결국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강물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결국 강물은 초당 12방피트에 이르렀고 안전한 수습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윌 혹시라는 숙련된 26세 카야커가 6월 14일 어퍼커른강의 역사상 최고 수위에서 속수무책으로 갇혀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비극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강한 물살이 윌의 카약과 시신을 한 달 넘게 같은 곳에 머물게 했다는 점입니다. 케빈 카머린 부중위는 6월 14일 오후 5시 사고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초당 5,000 입방피트의 유량 때문에 그들은 윌의 카약 근처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시도했지만 그에게 안전하게 다가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유량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면서 강 위 도로에 보안관들을 배치했고 24시간 내내 현장에 머물게 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유량이 약 4,500 입방피트로 줄었을 때 그들은 구조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강 위에 로프를 설치해 구조보트를 윌 쪽으로 천천히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급류가 금세 보트를 옆으로 돌려버려 보트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들은 가까스로 풀려 안전한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물이 초당 3,000 입방피트 이하로 떨어지자 그들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물살의 힘에 의해 그의 카약은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윌 혹시는 보트를 타는 집안 출신이었고 고향강인 트리니티 강에서 카약을 타며 자랐습니다. 그의 가족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불의의 사고였을 뿐입니다. 긴 노동제어 연휴가 다가오면서 방문객들에게 강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해 커른강은 8명을 앗아갔습니다. 카약을 좋아한다면 브레노튼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 29세 청년은 프로 카약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선수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 샌더스에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찍은 엄청난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아프리카, 캘리포니아, 그리고 유럽까지. 오르토는 지구의 대부분의 울창한 급류 지역을 탐험해 왔습니다. 오르토는 프로 카야커 전 다양한 특이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콜센터 직원과 건설 현장 인부로도 일해봤습니다. 그는 여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의학 실험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수상쩍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경험은 그가 묘지기로 일할 때였습니다. 네, 맞게 들으셨습니다. 실제로 묘지기였습니다. 그는 생계와 카약 사랑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오트는 카약을 타고 돈을 받기 전까지 농담처럼 이제 안 해본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카약 선수로서 기회를 잡은 후 오트는 기록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록만 깬 게 아니라 허리도 다쳤습니다. 2018년 그는 캐나다에서 폭포를 따라 카약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노스웨스트 준주에 있는 100피트 높이의 알렉산드라 폭포를 내려가려던 시도 중에 오트는 물에 세게 부딪혀 허리와 얼굴이 모두 부러졌습니다. 충격으로 그는 의식을 잃었고 동료 카야커들에게 구조되어야 했습니다. 동료들이 제때 그를 구했지만 그는 허리가 부러진 것도 모르고 부상을 참고 버텼습니다. 저는 몇 번 큰 충격을 받아 압박골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근육통이라 생각해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엔 침대에서 못 일어났습니다. 약 4주 뒤 다시 카약을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폭포를 달릴 수 있게 된 건 8주가 지나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의사 권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트는 카약 세계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영국 카약 선수로 최고 하강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8년 그는 멕시코의 빅 바나나 폭포를 성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폭포는 무려 128피트, 약 39m 높이의 거대한 폭포입니다. 이 하강은 당시 카야커가 성공한 두 번째로 높은 폭포 낙하 기록이었습니다. 빅 바나나 폭포는 색다른 도전이 됩니다. 이 폭포는 카야커들이 로프를 이용해 하강해야 하는데 오트는 이 기술이 특히 두렵다고 느꼈습니다. 로프로 하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트는 결국 하강을 완수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닿았을 때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오튼의 빅바나나 폭포 기록 경신은 그의 모험 경력에서 두드러집니다. 그는 미국 워싱턴주의 팔루스 폭포에서 세운 198피트의 세계 기록에 도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튼은 앞으로 물의 수위와 날씨 같은 조건에 따라 이 기록을 맞추거나 뛰어넘고 싶다는 생각으로 도전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기록을 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2024년 5월 16일 오트는 카약을 타는 사람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스위스의 몰레사강을 따라 내려갔는데 이 강은 가파른 5급 급류로 유명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5급은 가장 어려운 급류로 길고 장애물이 많거나 거친 급류가 패들러에게 더 큰 위험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이런 급류는 전문가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정은 순조로웠지만 브레노트는 상상 못할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위험하고 순환하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물을 가두고 순환시키는 역류 현상으로 소용돌이와 같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말란세처와 함께 본 것처럼 이 현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가장 경험 많은 카약 선수들조차도 가둘 수 있습니다. 티치노 지역의 강들, 특히 유명한 베르자스카 강은 아름다움과 가파르고 맑은 물로 유명하여 숙련된 보트 타는 이들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수위가 높아지면 이 강들은 피하기 힘든 치명적인 소용돌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날 브렌과 친구들은 험난한 급류를 헤치던 중 브렌이 위험한 소용돌이에 갇혔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물속에 끌려가 회복할 틈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즉시 구조했지만 오트는 물살에 휩쓸려 가라앉아 다시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를 찾기 위한 수색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현지 당국과 친구들 모두 강과 주변 지역을 지치지 않고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브렌은 실종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주간 희망과 절망 속에서 대대적인 수색이 계속됐습니다. 가슴 아픈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5월 30일 2024년 브렌 오튼의 시신이 국경을 넘어 이탈리아의 마조레 호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실종과 이후 시신이 발견된 일은 카약 커뮤니티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브렌의 시신이 발견된 날,
한 지역 보트 운전자가 물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피치노 경찰은 성명을 통해 이 비극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로카르노에서 오후 11시 직전 몰레사에서 카약을 타다 5월 16일에 실종된 남성의 시신이 마조레 호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수색은 종료되었지만 지역 사회는 사랑받던 인물이자 카약의 전설이었던 그의 상실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의 업적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처음 3번의 사고에서 카야커들은 소용돌이와 강 속에 숨겨진 물체들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요하네스 핸드릭 쿠체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믿을 수 없는 악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32살 그는 키 180cm의 다부진 남성이며 머리숱이 뒤로 밀린 머리를 바짝 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위군의 전직 의무병이었으며 급류 탐험 분야에서 거인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핸드릴은 2004년에 놀라운 발원지에서 바다까지의 탐험을 이끌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탐험은 나일강에서 존 고다드의 이전 여정과 같은 경로를 따라 진행됐습니다. 이 야심찬 탐험은 1월 17일 우간다의 비토리아 호수에서 시작해 3월 25일에 하르툼에 도착했습니다. 팀은 여정을 계속해 5월 21일 로제타에서 지중해에 도착했습니다. 이 탐험은 그 지역의 인도주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나일강의 진정한 발원지에서 여정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응하여 쿠체와 그의 팀은 2005년 4월 카게라에서 비토리아 호수까지 추가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2004년에 완주한 원래 4163마일, 466마일이 추가되었습니다. 핸드리의 어머니 마리 니에마는 아들이 늘 겁이 없었고 관심받기를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1975년에 남아프리카 북서부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핸드리는 그의 누나 샬린보다 2살 어렸습니다. 그가 칙아카데미이었을 때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피부 발진까지 있었지만 그는 대담하게 자신의 사진을 학교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그 옆에는 여자친구 구함이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여자라면 누구나 그의 얼굴에는 여드름이 가득했다고 그의 어머니는 기억합니다. 최고의 사진은 아니었죠. 핸드리의 아버지 행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특수부대의 소령이자 정보장교였습니다. 그들은 남아프리카 국경전쟁 동안 오샤카티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한때 소련의 지원을 받은 앙골라군의 포격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핸드리는 한 번도 출판하지 않은 회고록에서 이런 공격을 받을 때 느꼈던 흥분에 대해 썼습니다. 폭탄이 떨어지자 나는 들은 대로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남몰래 나는 그거 정말 좋아했어요. 그건 전쟁에서 싸우던 아빠처럼 하나의 모험처럼 느껴졌어요. 핸드리에게는 아슬아슬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욕망이 그를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카약 세계에 입문한 것은 21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방군을 떠난 후였습니다. 남아프리카의 피터 메로디스는 1997년에 사파리파 엑설런스에서 래프팅 매니저로 막 일을 시작했을 때 핸드리가 1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모험을 찾아 도착했습니다. 친구가 와서 정말 멋진 사람을 만났어 라고 했어요. 너도 그를 만나봐야 해 라고 메로디스가 말했습니다. 그를 데려와 협곡 위에서 해질녘에 술 한잔을 하자고 했어요. 잠베지에 도착하자마자 헬리콥터 관광회사에서 운영 매니저로 일하게 된 핸드리 씨는 주변까지 사로잡는 활력을 풍겼습니다. 그는 메로디스 씨와 대화할 때 경청하고 또렷하게 말하며 군 복무 경험이 있는 메로디스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메로디스 씨는 그에게 강렬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눈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메로디스는 핸드리가 한 번도 강에 나가본 적 없는데도 바로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5급 급류에서 가이드를 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의 가이드 경험이 있어야 채용합니다. 메로디스 씨 상사는 설득 끝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한 달 후 핸드리 씨는 세계에서 가장 힘든 상업 래프팅 코스 중 하나에서 고객들에게 노젓는 법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이젠도 안 신어보고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서 사람들을 정상까지 안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감이나 실력도 핸드리 씨가 인생 마지막 카약을 타던 날 마주한 일을 준비시켜주진 못했습니다. 2010년 12월 7일 콩고의 루쿠가 강에서
핸드리 쿠체는 미국인 벤 스푹스버리와 크리스 코르블릭과 함께 노를 저었습니다. 이 구간은 위험한 급류뿐만 아니라 악어와 하마가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원정대의 소식은 온라인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스툭스버리의 소식은 11월 29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몇 시간 후면 우리는 화물선을 타고 270마일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탕가니카 호수를 따라 내려가 탄자니아를 지나 거대한 호수의 유일한 출구인 콩고 민주공화국의 칼라미, 즉 루쿠가 강이 시작점까지 이동합니다. 팀의 마지막 스팟, 메신저 전송은 12월 5일에 있었으며 모두가 무사하다는 신호였습니다. 11월 1일 이전 소식에서 스퍽스버리는 핸드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위험한 수색 야생동물을 피하며 물길을 헤쳐나가는데 뛰어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핸드리는 말했다. 소용돌이, 특히 작은 곳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3톤 하마가 당신을 반으로 물어뜯을 수 있습니다. 감독에는 가지 마세요. 악어들이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당신을 점심으로 먹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제 바로 뒤에 붙어서 제 지시에 따라오세요. 질문 있습니까? 강 어귀에는 구스타브라는 악어가 있는데 아주 오래 산 데다 배불리 먹은 식인 악어입니다. 여러분도 저희만큼 이번 탐험의 다음 주가 걱정된다면 핸드리의 조언을 따르고 3번 규칙을 참고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이 메시지는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의 으스스한 배경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루쿠가 간이 탕가니카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지점에서 120마일 하류에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항해 불가능하다고 했던 구간을 막 정복한 그들은 이제 콩고강이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 100마일의 잔잔한 물길을 따라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악어가 있다는 이야기에 그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서로 바짝붙어 촘촘한 대형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코르블릭은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강가에는 무성한 코끼리 풀이 자라고 있었고 우리는 강 한가운데에서 힘껏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리를 주의 깊게 지켜봤고 그는 제 오른쪽 몇 피트 거리에 있었고 벤은 그의 왼쪽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시선을 돌려 우리가 제대로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다시 핸드리를 바라봤을 때는 이미 악어가 그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물에 끌려가기 전 무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이 벌어져서 그의 카약이 거의 수면 아래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몸부림이 있었지만 곧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스툭스버리의 기억도 역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핸드리가 비명을 질렀을 때 악어의 거대한 턱이 그를 향해 닫히고 있었습니다. 턱은 그의 몸통만큼 넓었어요. 그것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핸드리와 그의 보트, 악어가 몇 분간 보이지 않아 우리는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약 1마일 하류에 있는 근처 마을에 도착해서 현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핸드리의 카약이 떠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단서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을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수색을 조직하려 했지만 그들은 완강했습니다. 이 악어는 이미 그들의 공동체에서 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비극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고 핸드리의 장비에서 가장 작은 흔적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거친 힘과 그들이 감히 항해했던 물의 위험성을 일깨워주는 어두운 경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용기 잃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세요.